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 빠르게 심리한 걸 두고 법사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7만 쪽을 읽으려면 며칠 걸리는지 아십니까? 한 사람이 8시간씩 읽어도 100일이 넘게 걸려요. 이 기록을 다 읽으셨다고요? 공보자료 보니까 공포한 기록을 기초로 했다고 돼 있어요. 저는 이 기록 안 읽었다고 봐요. 대법원은 9일 만에 딱 2번의 심리만으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는데요. 민주당에선 파기환송을 하기 위해서는 대법원도 사건 기록을 검토해야 하는데 판결문과 공판 기록 등만 보고 판단을 내린 게 부당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법원행정처 배형원 차장은 대법원 판결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9일 만에 선고된 건 이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대법관님들이 충실히 기록을 보시고 판단했을 거라고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빨리 9일 만에 된 것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사위에 상정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인데 헌법 84조 논란을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변호사까지 하셨던 분들이 갑자기 그 소추에는 어떤 건 해당하지 않는다고 떼를 쓰기 시작하니까 이게 날벼락이 나는 것처럼 비상경을 하질 않나. 헌법재판관 권한쟁의에서 헌법재판관 임명하라고 하는데도 안 하지 않나. 대법원이 정치 한복판에 뛰어들질 않나. 이제 세상에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규정을 지금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면서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한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방송 전에 나온 속보를 몇 가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7부가 사건을 맡게 됩니다.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 7부에 배당이 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고요. 형사 7부에서 이재권 부장판사가 재판장이고 주심은 송미경 판사가 맡는 것으로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파기환송심이 바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재판부가 배당이 됐는데요. 서울고법 형사 7부가 맡기로 했습니다. 재판장은 이재권 부장판사, 주심은 송미경 판사입니다. 재판부가 배당됐기 때문에 우선 사건 기록을 검토할 것으로 보이고 또 기일 지정을 해서 통지를 하게 됩니다. 파기환송심은 양형 변론 절차가 있기 때문에 상고심과 달리 기일을 지정해서 피고인을 법정에 부르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대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선 주로 형량을 결정하는 것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빠른 속도라고 봐야 될까요? 이례적이라고 일단 대법원에서 이미 인정을 하고 있는 마당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이것이 졸속적으로 할 거다. 이게 국민의힘의 공격 논리였습니다. 졸속적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공격 논리였고요. 저희들은 시간을 끌 필요가 없고 너무나 명백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빠르게 심판을 내려야 된다. 이거 양론이 부딪혔죠. 그런데 이상하게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졸속 심판이라는 논쟁 자체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예. 그런데 대법원은요, 지금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자료,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일주일 만에 사실상 심리를 끝내버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발표를 한 거예요. 9일 걸렸어요. 이것에 대해서 당연히 졸속이란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처음부터 이 법원이 지금 왜 사법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지?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 먼저 번에 지기현 판사라는 분이 체포 적부심을 포함시키고 또 나를 시간으로 계산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풀어줬단 말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사법부의 신뢰가 완전히 붕괴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이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려서 그 사법부의 신뢰가 붕괴된 것을 다시 좀 일으키나 했더니 여전히 굉장히 이례적인 이 졸속 심의를 거치면서 결국 국민 대혼란을 지금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선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 한 달 좀 가까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국민의 어떤 선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당이 아주 큰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행동 아니냐. 당연히 이런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정도 속도면 선거 기간 중에 고법의 판단이 나올까요? 어떻습니까? 나올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은 지금 파기환송심에서
할 게 별로 없습니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매우 자세하게 유무죄 부분과 그리고 그 유무죄의 이유에 대해서 판시했거든요. 그리고 법원 조직법상 사건을 돌려받은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판단에 기속됩니다. 예. 아주 명백하게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그걸 뒤집을 수 없어요. 그러면 유무죄가 어디까지인지, 즉 백현동 부분과 골프 발언 부분이 유죄라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나머지는 양형만 남아있는 건데요. 2015년에 나온 대법원 판례는 항소심에서 1심의 양형 조건에 중대한 변경이 없는 이상 1심의 양형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례가 나온 이후로는 항소심에서 1심의 양형을 기계적으로 깎아주던 것이 실무에서 많이 없어졌습니다. 즉 양형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심에서 선고됐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예. 파기환송심에서는 많아야 공판기일 한 번 또는 두 번이면 충분하고 그 뒤에 바로 선고를 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예. 김성일 의원님. 네. 고등법원에서 선고가 나오더라도 재상고할 수 있는 절차는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요, 이게 단순히 소부에서 파기환송이 된 게 아니고요. 전원 합의체에서 파기환송이 된 거기 때문에 다시 고등법원에서 다르게 해가지고 재상고를 한다 하더라도 유죄 취지로 나온 것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속보가 들어오는 건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이 시각에도 법사위에서 대법원, 법원 행정처죠. 상대로 긴급 현안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오후에 나온 주요 발언을 먼저 모아봤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나고 여러 가지 지금 사회에서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큰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결에 대한 비평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최고법원의 판결과 또 법관에 대한 존중이 없이는 법치주의도 우리 헌법기관도 존재할 수 없다는 생각이. 어제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습니까? 저희 사법부는 저희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서 사법부가 해야 할 모든 역할을 충실히 쿠데타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예. 민주당은 졸속 재판이라고 비판을 했고요. 법원 행정처에서는 비판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다만 최고법원의 판결은 존중해야 된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에 충실히 녹아 있다. 대법관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렇게 밝혔는데요. 이에 대한 분석부터 해보죠. 먼저 이동학 의원님.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633 원칙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지켜지지가 않았죠. 그리고 국민들께서 보시는 것은 법 자체가 양당 혹은 모두에게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경원 의원을 위시해서 지금 37명이 국회 선진화법 관련돼서는 그거는 지금 6년째 재판 중이거든요. 633 원칙이라고 하는 건 선거법에 적용된다 하지만 이거를 다르게 적용하면 지금 6년, 3년인가 국민의힘 의원들한테는 이렇게 당연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형평이 안 맞다. 왜 유독 이재명 대표에게만 예외를 적용해가지고 이렇게 졸속적으로 심판을 하는가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있을 거고요. 예. 거꾸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해가지고 오히려 빼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자체가 아마 국민들께서는 그동안은 검찰만 정치를 하는 줄 알았더니 이제는 판사들도 이 정치를 하네. 그러니까 사법의 정치화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로 전 기록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법원이 정치를 했다면은 아마도 항소심 재판을 했던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죽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다수 의견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그렇게 인위적으로 백현동 발언의 내용을 쪼개고 분절해서 판단하는 것은 확립된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맞지 않다. 그렇게 인위적으로 판시하지 말라고 대놓고 비판할 정도였습니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가겠고요. 이 633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각 심급별로 1심, 항소심, 상고심만 6개월, 3개월 안에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선거범에 대해서는 선거법을 위반한 채로 어떤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거나 혹은 피선거권의 제한을 받지 않고 계속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전체 심급을 통틀어서 1년 안에 마무리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은 1심만 무려 799일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부당하게 지연되는 것을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적극적으로 사법자원을 총동원해서 조기에 판결하는 방식으로 그 지연된 정의를 바로잡은 것이죠. 예. 오늘 법원 측은 국회에 나와서 판결은 존중돼야 된다라는 큰 틀에서의 원칙은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다만 배영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심리기간이 촉박하지 않았냐라는 지적에 대해서 일부 수긍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법관들 저희가 요구했어요. 6만 페이지 다 읽었냐고. 읽었습니까? 대법관들
이 며칠 만에 6만 페이지 다 읽었습니까? 유력한 대선 후보를 이렇게 흔들어대려면 2만 5천 페이지 다 읽었답니까? 답변이 없지요. 저는 대법관님들이 충실히 기록을 보시고 판단했을 거라고 보고 대법관들에게 전원합의체로 회부해서 9일 만에 이렇게 판결된 사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답 주세요. 처음입니까? 예, 뭐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빨리 9일 만에 된 것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김성일 의원님. 네. 사건 기록이 한 6만 7만 페이지 정도 된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이게 물리적으로 이 기간에 다 보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질문인 것 같아요. 네. 뭐 공판 기록 검토는 했을 겁니다. 검토가 없이 전원합의체의 모든 판사들이 그거를 갖다가 동의했을 리는 없고요. 예. 다만 이제 이례적이다라는 것이 비판의 소지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 자체가 이례적이에요. 대선 후보가 대선을 앞두고 지금 공직선거법, 즉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는 그런 재판을 하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빨리 털고 가야 된다. 이건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왔던 소리거든요. 당연히 무죄가 나올 줄 알았던 것뿐이죠. 다만 그거 관련해가지고 7만 페이지, 그거는 사실심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예. 사실심이라는 거는 쉽게 말씀드려서 증거, 증인, 또 증인이 나와서 어떤 증언을 얘기를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인데 그거를 다 볼 필요가 과연 있었을까요? 저는 민주당이 2심 판결이 나왔을 때 이재명 대표의 무죄 판결이 나왔을 때 했던 말을 기억을 합니다. 굉장히 잘한 판단이었다. 그렇다면 그 잘한 판단의 판결문 보고 그거 관련해서 법리 판단을 하는 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촉박했다, 이례적이다 이런 걸로 비판하는 것은 좀 옳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9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요.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나오면 안 된다는 게 법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처음부터 정치 기소였습니다. 대선에서 패배를 했는데 그때 했던 그것도 국정감사장에서 했던 말을 그대로 꼬집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기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치 기소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정적 죽이기의 일환이었어요. 그런 것들이 어쨌든 정치의 어떤 법 적용에 있어서 정확하게 서로에게 등가적으로 적용이 안 됐던 측면이 있고 유독 가혹하게 이재명 대표에게만 적용이 됐던 겁니다. 이 보세요. 처음부터 정치 기소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괴롭혀왔지만 본인들 스스로가 얘기했던 대로 이 검찰 스스로가 지금 증인을 53명? 아니 43명 정도 신청을 하고 이재명 측에서는 5명, 4명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근데 시간을 이재명 후보가 다 끌었다고 그 역공을 하고 계시고 그런 측면에서 이미 이재명 대표를 일종의 오염을 시키는 사법 리스크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이다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검찰의 공작이 있었던 것인데 그것이 지금 재판으로 넘어가서 고법에서 이거 나온 이후에 이례적으로 이렇게 빠르게 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좀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 검찰 증인 43명, 뭐 이재명 후보 측 증인 5명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검찰에서 조사한 참고인 조서들이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피고인의 변호인 측이 먼저 검토를 하고 재판부가 볼 수 있기 전입니다. 증거 능력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여부를 밝히죠.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변호인들이 그 증거에 부동의했기 때문에 검찰이 증거 능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증인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구별해서 팩트대로 말씀해 주셔야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정치적인 기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후보의 백현동 발언은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한 발언이었죠. 그리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어제 분명히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판단대로 하면은요. 사실은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른 국회 위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국회 증언감정법으로는 기소도 못하고 처벌도 못하고 있습니까? 국회 증언감정법상 국회 위증으로 처벌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또는 위원회에서 의결로 고발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은 소추 조건이 충족이 안 돼서 공소기각이거든요. 그때도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지금도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국회 증언감정법으로는 고발도 없고 기소조차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국회가 지금 공정하게 구성되어 있다면 이재명 대표는 훨씬 더 중한형을 받았을 것이다. 이 부분을 좀 명심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박하시겠습니까? 이따가 판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텐데요. 어쨌건 이건 구체적으로 정치인의 어떤 말이나 이런 것들은 과장되거나 그럴 수 있다. 근데 그거를 제재하는 순간 정치인 표현의 자유가 사라진다. 근데 사실은 정치인들이 재판관들한테 이렇게 목줄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 이건 헌법 소원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 번은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정치적으로 앞으로 위축성 있는 이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정치인들 스스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후가로 국민의힘에도 돌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누구도 판넬까지 미리 준비해 와서요. 국토부가 혁신도
혁신도시법 43조 6항을 가지고 용도 변경하라고 협박을 한 적이 없는데 국토부가 혁신도시법 조항을 가지고 협박을 해서 백현동 용도 변경이 4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말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인에게 주어지는 표현의 자유에서 거짓말을 할 자유는 없는 겁니다. 그건 스포츠에서 약물 복용 같은 것이고 지금 하시는 말씀은 약물 복용을 한 선수에게도 경기를 뛸 자유를 줘야 된다. 지금 그런 말씀과 다르지 않다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마지막 반박 듣고 넘어갈게요. 네. 협박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느낌입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도 그거는 과장되게 표현했다. 그렇지만 그러한 느낌을 받았던 건 명확하게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느끼지도 않은 판사들이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규정을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그것에 대해서 아주 상대적인 개념을 법의 잣대를 무리하게 들이대면 앞으로 표현의 자유, 정치인들이 뭔가 논박을 하는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정치인의 발언이 어려워진다는 것은 국민들의 의사표출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법 판례 정말 너무나 잘못됐다고 봅니다. 예, 판례에 대한 분석을 잠시 뒤에 더 들어가 보도록 하고요.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이런 주장을 했어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을 받는 그 전후 과정 속에서 이재명 후보의 사건이 올라오면 선거 전에 확실하게 정리하겠다라고 했다라는 제보를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그 네. 뒤에 당에서 더 나온 얘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것은 아마 본인이 제보를 받았으니까 받았다고 할 것이고 혹시라도 고발당할 경우나 뭐 이런 거에 있어서 증거들이 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다만 정황상 국민들께서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희대 대법관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이기도 하고 임명을 또 했잖아요. 그런데 그 뒤로 지금 일어나는 일련의 일들이 이게 도대체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이를테면요. 4월 22일에 소부에 배당이 되잖아요. 근데 조희대 대법관이 갑자기 그거를 딱 끄집어 올려가지고 전원합의체에 회부를 합니다. 예. 그리고 전원합의체에서 그걸 다루는데 27일, 일주일 뒤에 이재명 대표가 89.77%라고 하는 압도적인 수치로 당선이 되죠. 당의 후보가 됩니다. 네. 그리고 바로 이틀 뒤에 조희대 대법관이 이 5월 1일 날 선고일을 지정 공지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거 대선 출마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모든 게 다 짜맞춰진 어떤 각본 속에서 이루어진 것 아니냐. 당연히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의심인 거지 지금 네. 근거가 있는 건 아니라는 아직 말씀은 근거까지 나오진 예.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 어쨌든 국회에서 표명을 한 것이고요. 문제가 된다면 당연히 그 부분까지는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굉장히 이례적인 건 대법에서 1년에 10건, 11건 이 정도 심의를 하는데 지금 9일 만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대법의 속도가 이재명 대표에게만 예외가 아니고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진다면 수십 건, 수백 건의 일을 처리해야 될 겁니다. 대법에서. 근데 지금 그런 적 없잖아요. 한 번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처음부터 좀 짜맞춰진 것 아니냐. 그런 의혹은 제기가 충분하다 봅니다. 네, 그런 의혹 제기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도 좀 듣고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서영교 의원께서 면책 특권이 있다고 좀 섣불리 함부로 주장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법원장이 무슨 임명이 되면서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선거 전에 확실히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주장을 하려면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이동학 최고께서도 어떠한 근거도 제시를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면책 특권이 있는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셔서는 안 될 것이고 한 가지 더 제가 중요하게 짚고 싶은 것은 민주당이 이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헌법재판소의 8대 0은 승복해야 될 대상이면서 대법원의 10대 2는 불복합니까? 사실 이건 둘 다 승복해야 되는 대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매우 진통이 있고 일부의 당원이나 지지자는 고통스럽지만 헌법재판소의 8대 0 전원일치 파면 결정에 대해서 승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10대 2에 대해서는 승복을 안 하고 오히려 근거 없는 억측만 제기하고 어제는 심지어 보복 탄핵까지 시도했어요. 이것은 공당으로서 가야 할 길이 아닙니다. 어제 대법관 12명을 누가 임명했느냐 여기에도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10명은 유죄 취지의 의견을 냈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2명은 또 무죄를 냈기 때문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난번 헌법재판관의 판결을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8대 0이라는 그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 중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들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누가 임명을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판결을 달리할 것이라는 거는요. 정말 억측입니다. 제가 그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 하시는 분들이요.
그동안 판사로서 훌륭한 업적들을 쌓고 인정을 받아가지고 저 자리에 가신 분들이에요. 저분들을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누가 추천했다 그래가지고 예단을 하고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판단을 할 것이다라고 모욕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경우에도 사실 문재인 저희 전 대통령님께서 임명을 했던 오경미, 이흥구 이 두 분 빠지게 된 것도 한 분은 선관위원장 그리고 한 분은 법원행정처장이라서 사례대로 해서 빠진 것뿐이고요. 뭐 공교롭게 그쪽 두 분께서는 이제 다른 분들 두 분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무죄 취지를 내셨다고 하는데 그거는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다를 수는 있다고 봅니다. 예. 다만 그것이 출신 혹은 본인을 누가 추천해 줬느냐에 의해 가지고 판결이 났다. 이건 그 대법관들한테 한번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판결 냈느냐? 저는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법부의 권위를 무너뜨리게 되면 결국 그거는 우리 사회의 책임으로 다 돌아오게 된다. 이렇게 예. 봅니다. 다른 의견 있으세요? 그러면 판례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읍시장 사건 때 판례가 지금 많이 거론이 되는데 일단 어제 대법원은 정치인의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선거 과정에서의 허위 사실 유포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직자의 표현의 자유는 일반인과 같을 수 없다라는 판단도 했고 다만 이것과 비교해서 지금 제시되는 판례가 정읍시장의 판례입니다. 이학수 정읍시장 2022년 지방선거 때의 일로 기소가 됐는데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가 됐고 1, 2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이 내려졌죠. 그런데 대법원에선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했고 가장 큰 틀에서 이유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라고 상대 후보에게 제기했던 의혹 제기가 의견 표명이라고 판단을 했고 결국 광주 고등법원에서 무죄 선고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것과 지금의 사례가 같은가 다른가 한번 비교를 해보죠. 어떻습니까? 이 건이요, 훨씬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1, 2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맞았어요. 그리고 대법에서 이것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거든요. 이재명 후보의 경우는 방어적 기재로 약간 과장되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징역 2년에 집행유예를 때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2심에서는 저 대법 판례를 거울 삼아서 무죄를 때린 겁니다. 그런데 대법 스스로가 본인들이 했던 거를 뒤집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정읍시장의 경우는 당시 상대 후보자가 땅을 미리 사놓고 나중에 후보자에 출마했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어떤 공공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보도자료를 적극적으로 낸 행위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치인의 이 충분히 의견 표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무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건에 대해서 보세요. 징역 2년이나 집행유예를 맞을 그런 사안입니까? 이 사안이요, 똑같이 비교를 해도 너무나 과하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똑같은 판례가 대법원에 또 있습니다. 2019년도인데요. 이것도 전원합의체에서 판결한 거예요. 후보자가 한 말이 구체적인 거짓말일 때만 유죄다. 기억착오나 의견, 과장된 말은 함부로 처벌하면 안 된다. 이것이 항소심이 이 원칙에 따라서 재판을 한 것이고 이 원칙을 지킨 항소심 판단을 오히려 대법원이 뒤집은 것이다. 저희는 예.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이 굉장히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예.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승복하지 않을 도리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정한 원칙이고 우리가 합의한 원칙이기 때문에 저희는 승복은 당연히 합니다. 이거를 승복 안 할 도리가 없죠. 다만 비판과 비난은 얼마든지 이 재판장이라고 해서 그것이 성역이 있지는 않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비판을 드리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예. 자, 저 판례와 이번 사례 어떻게 비교해서 봐야 됩니까? 많이 다르죠. 앞서 우리 이동학 최고께서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건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보도자료 앞에 있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안 하셨어요. 당시 저 정읍시장은 TV토론회 그리고 라디오 토론회에서 한 발언이 주로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보도자료는 그 토론회에서 상대방 후보에 대해서 제기했던 네거티브를 가지고 다시 한번 배포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재명 대표가 2020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른바 권순일 판결로 살아난 그 판례가 있지 않습니까? TV토론에서의 발언은 쉽사리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 그 판례의 연장선상에서 TV토론과 라디오 토론에서의 발언을 최대한 의견 표명으로 포섭하고 관대하게 판단을 해준 겁니다. 대법원이 그렇게 판단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정읍시장 사례는 상대방 후보에 대한, 즉 낙선 목적 허위 사실 공표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사실관계에 대한 250조 1항의 당선 목적 허위 사실 공표입니다. 내가 했던 행위에 대해서 무엇이 사실이고 거짓인가는 내가 제일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 거짓과 진실의 영역에 있어서 구분이 대단히 명확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할 때는 그 의혹 제기가 다소 틀리거나 빗나갈 수 있죠. 그런 부분까지 하나하나 다 너무 많이 처벌하게 되면 과도하다는 것이 그 정읍시장 판례인 거기 때문에 둘은 사안이 굉장히 많이 다른데 민주당 쪽에서는 굉장히 이걸 같은 사안인 것처럼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짧게만 덧붙이면은 어제 이재명 후보 본인이 이 판결에 대해서 제 생각과는 많이 다른 판결이다. 이게 일성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승복하고 있습니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예. 자, 같은 판례로 볼 수 있다. 다른 판례다. 상당히 부딪히는 의견이네요. 오늘 민주당 선대위에 합류한 두 법조인이죠.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 그리고 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은 상당히 의문을 제기했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규정과 관례도 무시하고 9일 만에 단 2번의 합의로 무죄 원심을 깼습니다. 기록은 제대로 본 건지 과연 심사숙고한 건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이번 대선에서 죄를 저지를 때 당선 무효가 될 뿐이지 지난 대선에 대한 판단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국민들께서 현혹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판결의 그 기저에는 뿌리 깊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사이에 파워게임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그야말로 국민의 사법 적극주의로 전원일치로 위헌 판단하면서 세계에서 각광을 받게 되자 아마 대법원으로서는 대법관들로서는 다는 아니지만은 참기 어려웠을 겁니다. 네,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연수원 동기라고 하면서 이렇게 비판을 좀 했는데요. 심리기간이 너무 짧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심리기간이 짧은 거는 사실입니다. 예, 사실이에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이 있다는 거는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선이라는 큰 선거를 앞두고 그 가장 유력한 후보가 다른 것도 아니고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의 재판을 받고 있다면 이거는 정리하는 게 맞죠. 예, 그거는 누구나 동의를 할 겁니다. 근데 자꾸 이제 7만 쪽을 제대로 봤느냐 그런데 이 부분은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그 대법원은요 법리심을 따지는 것이 사실심이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가지고 골프를 쳤냐 안 쳤냐 이 사실 그리고 백현동에 4단계나 되는 용지 변경이 실제로 일어났냐 아니었냐 이걸 따지는 것이 일단 사실심의 영역이에요. 근데 대법원에서 뭘 따지냐면은 이 4명 사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조작된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유권자에게 고 김문기 씨와의 관계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들렸느냐라는 부분. 그 다음에 백현동 용지 변경 관련해서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다라는 발언이 이제 유권자들이 듣기에 협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용지 변경을 한 거다라고 들리는 허위 사실이었냐 아니었냐 이거에 대한 판단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졸속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사건 언제 벌어진 겁니까? 2021년에 벌어진 거예요. 지금 4년째입니다. 이게 어떻게 졸속입니까? 4년 동안 충분히 저는 검토를 다 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게 솔직히 말해가지고 과연 이재명이라는 주어만 지우고 나서 이 사건을 바라봤을 때 민주당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자꾸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대법원을 공격을 한다면 결국 또다시 민주당 스스로 내로남불의 프레임에 갇히게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일단 대법원에서 원심을 그대로 인정을 하려면 상고 이유서나 답변서만 보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파기환송을 하려면 자료를 다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도 법조계에서 제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7만 페이지를 다 네. 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시고 김성일 의원은. 아니 7만 페이지를 다 볼 필요가 없다고는 아니에요. 예. 볼 필요가 당연히 있겠죠. 다만 그 중에 7만 페이지 안에는요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참고인으로 출석을 했어요. 아까 참고인 수십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참고인이 와서 무엇부터 나 어디 사는 누구다부터 시작을 합니다. 직업도 얘기하고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그중에 정말 핵심이 되는 거는요. 7만 페이지가 아니라요. 정말 700쪽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해서 충분히 대법관이 그냥 4명이 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소부가 아니에요. 판사 12명이 놓여가지고 그걸 봤단 말이죠. 이걸 졸속이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예. 제가 법조인이니까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대법원의 사건 기록을 볼 때 전체 내용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보지는 않아도 되는 거 맞습니다. 법률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급심에서는 이게 1심이나 2심에서 했던 것을 똑같이 되풀이하는 우리가 법률 용어로 속심이라고 하는데 그런 속심이 아니에요. 사후심이라고 하거든요. 1심이나 2심에서 했던 것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를 일종의 리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심 판결문을 가장 먼저 봅니다.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1심과 2심의 판단이 정반대로 돼 있기 때문에 판결문끼리 대조해서 보면은 기록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필요한 범위까지 넓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대법관 2분의 반대 의견을 보면 이거 너무 빨리 하지 않았냐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수 의견의 보충 의견으로 5분의 대법관이 보충 의견을 내요. 거기 보면은 우린 다 충실하게 심리했고 어떻게 기록을 봤다라는 내용까지 나와 있습니다. 예. 근데 국민의 다수의 압도적인 어떤 지지를 받고 있는 후보를 정리하려고 한다면 명확하게 국민들께서 좀 이해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논쟁이 안 일어나게끔 이 앞뒤 문맥까지 다 정리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행되는 과정 자체가 너무나 졸속이기도 하고 그리고 대법에서 정리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정리를 하겠다는 거죠? 오히려 지금 파문이 훨씬 더 커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선은 진행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에서 다시 파기환송됐으니까 고법에서 심판을 할 텐데 그러면 이거는 대선 전에 또 결과가 나올 수가 있나요? 결과 또 나올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에게 일단 이 재판 진행과 관련된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주어진 날수가 또 거의 한 달 가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 과정에서 도대체 이 대통령 선거 자체를 완전히 오염시키기 위한 대법의 어떤 판단이 아니라면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국민 다수의 판단이 결국 국민들이 이것을 판단하게 될 텐데 저는 그 지점에서는 대선 이후에 이 법관들이 다시 한번 이 부분들을 다 고심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제가 딱 20초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30초 하셔도 됩니다. 예, 선거 전에 정리하겠다라고 하는 발언은 서영교 의원의 주장인 거지 팩트로 확인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제 나온 전원합의체 판결문 총 87쪽입니다. 법정 의견만 있는 게 아니고 법정 의견이 한 35쪽 정도 되고 반대 의견이 한 40쪽 정도 되죠. 그런데 그 반대 의견에 대해서 반박하는 다수 의견의 보충 의견이 있고 다수 의견의 보충 의견에 대해서 반박하는 반대 의견의 보충 의견까지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얼마나 충실하게 심리가 이루어졌고 토론이 이루어졌는지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충분히 파악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예. 졸속이다 아니다. 계속 앞으로도 상당 기간 논쟁이 이어질 것 같은데 폭넓은 의견을 계속 들어봐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 또 큰 이슈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수진 앵커가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통상 질서가 급변하고 국제 질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우리나라는 국내적으로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오늘 국회에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아직 무소속인데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이렇게 마중을 나왔고요.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죠. 추경호 의원도 한 전 총리와 함께했습니다. 친윤그룹과 함께하는 모양새가 된 건데요. 이렇게 출마 선언을 마치고 한 전 총리는 종로에 있는 쪽방촌을 방문했습니다. 여기에서 만난 사람은 한 전 총리에게 캠프 사무실을 물려준 오세훈 시장이었습니다. 네, 같은 진영에서도 호의적인 분위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권한대행 선배이자 대선 경쟁자이기도 한데요. 황교안 전 총리는 페이스북에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니 이 나라를 어찌할꼬 라고 적었다가 10분 만에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예, 오늘 출마 선언문에 본인이 공직자로서 걸어온 길을 쭉 적어서 그런 것들을 부각하려 했던 부분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가 지금 상당히 위기 상황이다라는 점도 지적을 하면서 출마의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국무총리로서 못한 일을 대통령의 힘으로 반드시 해내겠다. 제가 살아온 인생을 봐달라.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자, 국무총리라서 못한 일을 대통령의 힘으로 하겠다. 명분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저건 명분이 될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시각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허수아비 총리였다. 이렇게 딱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허수아비 후보로 나오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 2년 반 동안에 여러 가지 폭정이 벌어질 때 국무총리의 역할이 뭐였지? 그냥 방탄하는 것밖에 없지 않았나? 국회에 나와서 그냥 대통령을 방어하고, 물론 국무총리가 당연히 그러한 일인데 이것은 사리 판단에 맞을 때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국민들의 지지가 별로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권한 대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국무총리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나오기 직전까지도 사실은 헌법을 위배하고 그리고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도 위배하고 계속해서 거부권을 또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수사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후보로 나오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을 방탄 삼으려고 하는 본인들의 어떤 혐의나 이런 수사에 대해서 앞으로 정치적으로 이것을 오염시키기 위한 그런 행동이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총선 직후에 사의표명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이채, 양명주,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기행, 그리고 의료 대란, 이런 국면에서 국무총리의 역할이 뭐였죠? 총선 직후에 사의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안이 없어서 지금까지 임기가 어거지로 지금 늘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3년을 한 겁니다. 아주 무능한 총리의 대표적인 인사이기 때문에 저는 나오면 지금 이제 대선 출마 선언을 했지만 앞으로 토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 국면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스스로 쓰러질 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저희가 자막은 지금 준비하고 있고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의 첫 공판일이 정해졌습니다. 5월 15일입니다. 오늘이 5월 2일이니까 2주가 좀 안 남은 5월 15일 목요일입니다. 5월 15일이 파기환송심의 첫 공판일로 잡혔다는 속보가 지금 막 전해져 왔습니다. 앞서 저희가 전해드린 것은 이제 재판부가 배당이 됐다는 것이고요. 지금 자막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 7부가 이 사건을 맡게 된다고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속보를 전해드렸고요. 재판장은 이재권 부장판사, 또 주심은 송미경 판사로 전해드렸습니다. 배당되자마자 첫 공판일이 나왔네요. 파기환송심 첫 공판일 5월 15일 목요일입니다. 후보 등록 기간이 끝난 이후네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전투표 전까지 파기환송심의 판결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5월 15일이라고 하는 날짜는 제가 법조인으로서 봤을 때 어떻게 정해진 걸로 보이냐면 항소심의 첫 공판 기일도 사이의 간격을 5일 이상 두고 피고인에게 공판기일 통지서가 송달이 돼야 됩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발송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 5월 6일까지가 연휴죠. 그러면은 5월 7일 또는 아마 5월 8일에 송달이 될 겁니다. 그래야지 그 사이에 5일 이상의 기간이 공판기일까지 있기 때문에 첫 공판기일을 5월 15일로 정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는 시청자들께서 좀 들어보셨을 법한 이야기인데 이 선거법 사건은 피고인이 첫 번째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면 다시 한번 공판기일을 잡고 두 번째 공판기일부터는 피고인이 안 나와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는 본인의 대장동 사건에서 5월 13일과 5월 27일에 공판기일이 잡혀 있죠. 이것에 대해서 대선 선거운동 기간이니까 그때 공판기일을 지정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변호인이 의견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5월 12일부터가 지금 대선 선거운동 기간이고 이재명 후보가 저게 출석할지 사실 좀 의문이에요. 그동안의 재판 진행 경과들을 봐왔을 때.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가 안 나왔을 때 강제로 출석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대통령 후보는 공직선거법상 단기 7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가 없을 때는 불체포 특권이 있어요. 예. 그러면은 안 나왔을 때 출석을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대선 후보가 불체포 특권이 있는 거군요. 대통령 후보는 후보 등록해서 개표가 끝날 때까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을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없으면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다. 선거법에 규정돼 있습니까? 예, 공직선거법에 그 조항이 있어서 많이 사문화된 조항이라서 우리가 알기 어려운데 정말 이재명 후보에 관해서는 워낙에 특이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5월 15일 안 나온다면 법원은 한 번 더 공판기일을 정해서 통지해야 될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5월 15일로 기일을 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법조인으로서
정도였어요, 제 의견이. 예, 공식 선거운동 시작 이후네요, 공판일이. 그러니까 고법도 저는 굉장히 무리수를 쓰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저거 결론을 못 낼 겁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송영 변호사가 말한 대로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이것은 법률적으로 정해진 토대 위에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방어권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론도 못 내는데 정치적으로 뭔가 개입만 한다는 비판을 계속해서 받게 될 겁니다. 민주주의를 공부하다 보면 사법의 자제라는 게 있습니다. 사법 자제 파트가 나와요. 사법으로 모든 걸 다 단죄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정치가 위에 있고 그 정치 민주를 완성하는 것은 정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대화와 타협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인데 지금 재판부는 너무나 무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논쟁이 결국엔 격화되게 되면 나중에는 헌법 84조까지 결국 또 논쟁이 될 겁니다. 예. 그러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판결이 진행되냐 마냐 이걸 가지고 또 논쟁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랬던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 논쟁이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소추는 멈춘다. 왜냐하면 84조의 취지가 내란죄, 외환죄를 제외하고 대통령은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 그것은 대통령이 죄를 저질렀을지언정 그것을 따라서 법원에 왔다 갔다 수사기관에 왔다 갔다 그러면 당연히 국가 운영의 안정성을 해치게 되겠죠. 예. 그러한 법 취지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앞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면 국가 안정성의 공익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을 고법에서 지금 마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무리하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본론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만 그 84조에 대한 해석은 또 다른 해석도 학계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을 제가 곁들여서 설명을 해드리고 다시 한덕수 전 총리의 출마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김성열 위원님. 네. 통상협상을 잘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고요. 또 경제부총리의 이력을 강조하기도 했고 주미대사를 지냈다라는 점, 성공적으로 이끌어왔다. 수많은 통상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다. 본인은 자화자찬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비판도 꽤 있어요. 네, 저는 사실 그 한덕수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정말 역대급으로 기이한 사람 밑에서 고생은 좀 했을 거라고 봐요. 이제 워낙 이상한 일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뭐 이태원 참사에 대한 부정이라든가 부정선거 신봉이라든가 이런 상사가 위에 있으면 밑에서 얼마나 고생을 할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통상협상은 내가 잘할 것 같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저는 저 메시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면요. 이거는 관료의 영역이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뽑고자 하는 사람은 대통령이고요. 대통령은요, 통상협상의 주체가 아니라 통상협상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인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관료의 그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한계점이 좀 보이는 것 같고요. 이제 관료 한덕수가 아니라 출마 선언을 했으면 정치인 한덕수로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문제는 뭡니까? 불법 계엄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받은 상처들 이런 거 빨리 회복하고요. 정치적 양극화, 경제적 양극화 이거 어떻게 해소할 건지 국민 앞에 그런 비전을 보여줘야 될 때예요. 그래서 통상협상 잘한다는 메시지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정치적으로 통합의 메시지, 비전을 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훨씬 낫다고 봅니다. 예, 비상계엄과 관련한 책임론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요. 본인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국회가 제기한 탄핵 소추에 대한 결론을 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이런 결론을 헌재가 냈고요. 국무회의의 그 흠결, 절차적, 실체적 흠결에 대해서는 저는 계엄 직후부터 일관되게 그 국무회의는 절차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 그렇게 계속 증언을 했고 네, 지금 한덕수 전 총리가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혐의가 4개나 되는데요. 법률적으로 그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바로 옆에서 혐의가 질문했습니다. 내란 공범 혐의 그리고 뭐 직무유기 혐의, 직권남용 혐의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렇게 4가지나 되는데. 네, 국민들께서 아마 기억하시는 건 가장 대표적으로 국회에서 추천된 3인 이것을 계속해서 추천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국회에서 법이 통과됐습니다. 상설특검법이 2개가 통과됐습니다.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된 거하고 내란 특검법 관련된 겁니다. 근데 특검법이 통과가 되면 바로 그 즉시 그 검사를 추천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 그거는 지금까지도 안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고 이것에 대한 수사를 먼저 받으셔야 돼요. 근데 국민들이 아무도 나오라는 사람도 없는데 본인 스스로가 이번 대선에서 본인이 역할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예. 한덕수 대행은 지금 저런 출마 선언을 하고 계실 때가 아니죠. 자, 우리 시청자들께서 비상계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약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우리 국민들께 정말 평화로워야 될 아주 보통의 화요일 밤을 뺏어간 것이죠. 밤 10시 반에 갑자기 TV를 켰더니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밤 10시 28분에 사직을 했죠. 왜 그랬습니까? 4분 뒤에 밤 10시 32분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국회에 모여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있었어요. 자,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 탄핵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불복하는 겁니다. 굉장히 무도한 일이고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덕수 대행은 민주당이 이럴 걸 몰랐습니까? 본인도 탄핵소추를 당해봤잖아요. 여야가 합의해오면은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문장으로 끝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그 다음날 탄핵소추돼서 직무정지가 되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책임 있게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야지 본인이 사직을 해버리니까 그 다음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사표를 낼 수밖에 없고 지금 우리나라는 대행의 대행이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상황이 됐는데 그것은 민주당에 매우 큰 책임이 있지만 한덕수 대행도 사실 그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기만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출마 선언을 하실 때가 아니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한덕수 전 총리의 출마 소식까지 빠른 속도로 짚어봤습니다. 오늘 속보가 많아서 준비한 내용을 다 못 다뤘네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